안녕하세요. 별을 보고 길을 걸으며 글을 쓰는 로스고입니다. 오늘은 흔히 차이나 또는 중국이라 불리는 진화 부족의 방간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뉴스에서 진화 부족이 한국을 무비자 15일을 한국 정부에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열어줬다고 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진화 부족국을 여행하시는 유튜버들이 실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럼 좋은 것 아니냐? 여행도 가고 가깝고 그런데 왜 넌 뭐라고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 조치를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뉴스 몇 가지를 소개를 먼저 합니다. 최근 진화 부족은 중국에 대한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진화 부족은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진화 부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여러 나라의 여행객 또는 사업상 방문한 이들을 간첩법을 적용하여 체포 구금 중에 있으며 정식 재판 절차를 받기까지 기간도 일정하지 않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국가와 정치적 협상을 하게 될 때 유화 제스처용으로 간첩으로 체포된 자들을 석방해 주곤 하였다. 물론 진화 정부는 이들 모두가 적법 절차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냐. 일본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기업인, 학자 등 17명이 체포 구금되어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진화 부족이 대만인 1,000건을 적발했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대만 또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작가에게는 사형 선고를 하였으며 70대 영국인 기업가에게도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인도 등 유럽, 아시아를 구분하지 않고 체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계속 외국인을 체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간첩법입니다. 중국의 방간첩법은 국가의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4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보호, 간첩 행위 처벌 및 외국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간첩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안보 대비, 제3장 조사 처벌 제4장 보장과 감독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제1조는 간첩법의 의의가 정해되었습니다. 제1조 방첩 업무의 강화로 간첩 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입니다. 제3조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 이 법에서 지칭하는 간첩 행위의 정의를 핵심 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간첩 행위를 실행하도록 하거나 결탁해서 안보를 해야 하는 활동, 임무를 받거나 이에 협력하거나 지시나 후원을 하거나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정탐 매수 불법 제공, 책동유인 협박 매수를 통해 국가,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 침투교 란 통제 훼손을 하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적 목적으로 공격 목표를 지시하거나 여타 간첩 활동을 전개함을 말합니다. 또한 제3국에 대한 간첩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조는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의 주무기관이라 명시합니다. 국가안보기관은 국가안전부 미니스트리 오브 스테이트 시큐리티 MSS를 말하며 산하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자학원 등도 이 조직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여행자들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가 조심해야 할 이유는 제9조에 따라 여타 행위를 신고하면 표창과 경력금이 수여되므로 중국 국민들이 어느 것을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11조는 조사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월권이나 직권 남용을 해선 안 되며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14조에서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불법 취득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5조는 특수첩보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 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여행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소지 및 소형 만년필형 녹음기나 모바일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중에 어떤 데이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자료 등을 목적으로 특수 장비 사용을 허가 없이 소지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첩보 장비를 살펴보면 스페셜 인텔러전스 이기프먼트라 하며 정보 수집, 분석 및 처리에 사용되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고도로 기술화된 장비와 도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군사, 정보 및 보안기관에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취 장비 무선, 청취기 및 전화 도청기와 같은 통신을 도청하고 모니터링하는 장비. 둘째, 정찰 장비 고해상도, 카메라 및 정찰 위성과 같이 원격 감시 및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 셋째, 데이터 분석 도구 수집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넷째, 암호 장비, 암호 분석기 및 암호화 장비와 같이 통신을 해독하고 암호화하는 장비 등을 말합니다. 즉 휴대폰이나 고프로와 같은 장비, 촬영용 드론, 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한 장소가 특수 지역이라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는 방첩 안보 대비 주요 기관은 방첩을 위한 기술적 대비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핵심 부서 네트워크 시설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장비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간처법 제21조에 따르면 통제구역 내 신축 재건확장 건설 사업은 국가안보기관에서 국가안보 사안과 연계해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토공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국무원 안보주무부처와 관련 부서가 함께 인허가 등에 개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촬영 등을 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기관 실무자는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비표즉 신분증을 제시한 후 외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2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분이 불명확하거나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은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권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승인 하에 자료, 데이터, 물품 등을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27조에 따라 소환 사유와 근거도 소환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이죠. 그러나 현행범으로 간주된다면 영장 없이 즉시 체포도 됩니다. 강제 소환 집행도 됩니다. 이를 다른 유튜버 분께서 설명하시기를 공차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고 합니다. 즉 차 한 잔 마시면서 말하자고 한다고 하네요. 그때 그냥 따라가면 조사실로 가는 거고 이유를 따져 물으면 강제 소환 형식이 되는 거겠죠. 조사 신문 시간은 8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최대한 24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고 제27조가 규정합니다. 또 음식과 휴식 시간도 제공해야 하며 연속 소환도 금지입니다. 소환 사유를 소환 대상자, 가족에게 즉각 통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황이 사라진 경우 소환 대상자,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한 시민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 1년간을 구금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 실무자가 진행하며 승인을 받으면 간첩 행위 혐의자의 재산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3조에 따라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민관리기관의 통보 제35조를 통하여 출국 금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간첩 행위 혐의가 있는 인터넷 정보 혹은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을 발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보법이 규정한 직책에 따른 분업대로 관련 부서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고 제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로그램 및 콘텐트 삭제 서비스 중단 앱 마켓 내 app 삭제 홈페이지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조사기관이 보관하도록 돼 있냐. 제37조에서는 정탐 조치 등을 방첩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규정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후 여행을 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47조에서는 모든 관련 부서나 국유기업까지도 국가안보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행자가 머무는 호텔 등에서 이들 조사 기관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48조의 보상과 우대 혜택을 제공한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52조의 모든 개인과 조직 역시도 이런 신고를 했는데 국가기관이 월권 직권 남용 등을 하는지 고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조사를 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의적으로 방치하면 공무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범죄 성립이 안 돼요. 즉 조사를 했더니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가정해보죠. 그래도 경고 조치나 15일 이하의 행정구금을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하나로 약 98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유튜브 등으로 그 기간 내 수입을 얻었다는 게 나오면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어 적게는 1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병과란 구금도 하고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사했더니 범죄가 성립 안 되어도 협조한 경우와 이를 은닉 비유했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기 조항에 적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50만 위안 하나로 약 9,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이라면 1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에 자수시 경감할 수 있거나 회개할 경우 책임 추궁을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개한다의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안보를 해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흔히 휴대폰을 좀 보자고 하였는데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면 제59조의 데이터 수집 협조 거부에 해당되어 데이터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협조 의무를 거부한 것이 되어 경고 및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연한 추론으로 제65조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과 몰수한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불법 취득한 데이터이므로 몰수가 가능한 것이죠. 동시에 외국인에게 출국 금지 또는 입국 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추방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금지되고 국무원 국가안보주무부처의 처벌을 최종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도 불복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68조는 60일 이내 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항 제69조는 실무자의 처벌 규정인데요. 불법으로 구금, 고문, 자백, 강요, 폭력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였다면 또는 국가 기밀 등을 유출하였다면 그 실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중국의 방간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금지된 곳을 촬영, 녹음 등을 하지 않고
반정부 행위에 해당할 만만한 동영상 등을 휴대폰에 저장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은 당분간 입국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 별을 보고 글을 쓰며 길을 걷는 로스고였습니다.